마지막 시간이죠. 맑고 밝은 아파트. 이 부분은 현장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피부에 와닿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소통과 교명을 통해 예측 관리를 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엇이죠? 피라미드죠. 근데 입주자가 가장 그 위에 있고 동별 대표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뭘까요? 주짓도르의 기초. 저는 이걸 왜 띄웠냐면은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3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3년간의 계약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관리 주체의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문가로서 역량을 가지고 업무에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죠. 동별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으로 보면은 봉사로 온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아파트를 운영하고 하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1년을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살림살이를 진행할 때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 민원이라고 하는 접근에서 보면은요, 입주자는 가장 언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그래서 민원도 당장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관리 주체로다가 접근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에 하나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신호등이 보이죠? 아파트 업무 자체도 똑같습니다. 노란불과 빨간불과 파란불이 있는데 정확하게 절차를 잘 지켜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 성공하는 관리자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우리 소장님들이 처음에 입문했던 그 자세, 초심을 지키는 업무, 그리고 업무를 참 잘하셨는데 내가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아파트 칭찬 바라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신호관리. 그리고 관련 법률이라든가 관리 규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영역에서 상당 부분이 변화를 많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 업무에 접근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은요, 늘 의혹을 먼저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입주자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른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업무를 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들과 입주 대표의 구성원들은 봉사에 있어서 늘 자부심을 가져달라.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이 없을 경우에는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다 힘들고 지치는 그런 업무들이 많겠지만, 자, 또 하나는 설득과 타협의 원리. 설득과 타협의 원리. 즉,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들은 능력만 뛰어나서 행정 능력으로 업무를 행하는 그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에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장 실무적으로 접근할 부분들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느냐?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리 자체가 정치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보다는 구성원 간에, 조직 간에 어떤 원리를 적용시켜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입주민 속으로라는 부분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입주민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늘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장님들은,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일자리를 준 입주민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훌륭한 관리소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소장님들은 현장에서 아주 훌륭한 소장님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요, 주거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는 입주민입니다. 다들 아시죠? 입주민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태 맨 위에 설명드렸던 입주자 대표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죠? 선거관리위원 설명드렸죠? 입주자 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생단체라는 부분들이 또 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뭘까요?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화시키고 또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업무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체마다의 성격을 우리 소장님들은 정확히 판단하실지 아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협력과 봉사라는 그 기준 자체는 뭐 늘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망과 자부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입주민이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입주자는 고객이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입주자는요, 늘 부분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라는 부분에서 볼 때는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또 환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일단 민원으로 접근했을 때 왔을 때 저부터도 접근한다 한다면은 썩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더라도 어떻게 대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입주민은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객 욕구라는 부분들은 입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자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서는 그거를 수용해서 자기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존경, 중요한 사람, 내가 하나의 입주자지만은 관리사무소에서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또 칭찬과 환영,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들 역할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주자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입주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또 입주자가 요구하는 그 범위를 사전에 어느 정도 관리 주체에서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업무에 탄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소장님이 하는 업무 자체, 절차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실효동 관리,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입주자분들은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이건 입주자 대표의 의결 방법과 의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보다는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구성원 과반수 찬성.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성원이 과반수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입주자 대표에서 밀어붙여서 의결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그대로 우리 소장님들이 재심 요청도 없이 그냥 수용해버리면은 그게 골마버린다는 것이죠. 시작이, 즉 우리가 얘기한다 뭐라고 하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매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내용들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부분은 2항인데 1호에서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3호만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 제한이 돼가지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기수선 계획 업무,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 업무. 이 행위허가 업무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건 따로 뒷장에 나오니까 설명을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 업무라든가 안전관리기 수립 업무 이 부분은 법상 우리가 3년에 한 번씩은 장기수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정기 검토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안에 조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입주자 과반 동의를 통해서. 안전관리기획 수립 자체도 통상들 보면은 3년에 한 번 정도 안전관리기획 자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그 부분은 똑같이 3년이 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계획서 자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최소 정원에 관련된 의결 기준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지금 몇 명이죠? 동별다 4명인데 구성원 자체가 4명으로 구성되어 구성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구성원이 거리가 돼가지고 3명밖에 안 됐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부분 착오 없이, 즉 3명만 구성돼가지고 구성신고를 하면 구성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4명으로 구성신고를 했는데 도중에 1명이 그만두게 됐을 경우 3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준으로 의결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의결 정족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가 10개 선거구예요. 10명이 정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선출한 인원 자체가 구성원 자체가 10명인데 10명을 다 선출을 했어요. 의결 정족수 과반이 6명이죠. 여기서 우리 소장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과반 자체는 2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죠. 즉 2분의 1은 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라는 의미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10명으로 구성됐을 때 6명이고 선출 인원이 9명이네요. 그럼 5명이 과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선출 인원 자체가 10명인데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단서로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입주자 대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구성됐을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3분의 2 구성원을 정원으로 간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관리기의 정원은 10인인데 몇 차례에 걸쳐서 선거 절차를 거치는데 불구하고 3분의 1을 충족시키는 7인밖에 구성이 안 됐어요. 8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7인이 구성됐을 때는 7인의 과반, 즉 10인의 과반이 아니라 7인의 과반 찬성을 통해서 의결을 할 수가 있다. 7인의 기준 자체를 밑에 한번 볼까요? 순서가 그냥 순서의 과반, 10명의 과반이 6명이니까 6명이 선출됐을 때는 정원 자체를 6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거꾸로 선출 구성원에 관련된 관리계에 있는 구성원 10명을 정원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되기 때문에 6명이 다 참석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요거는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경우 사용자가 동별대표자의 과반수가 될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의 종료, 하자보수 담보 책임의 종료 같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동반자적 과반수인 경우에는 의결 사항에서 이 업무 자체를 담보 책임의 종료를 소유자를 대리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치관리기구를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자치관리기구만이 아니라 입주대표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3분의 2의 그 구성 기준 요건 자체를 어디서 정해져 있느냐? 시행령 제4조에서 입주대표 구성원의 3분의 2가 구성됐을 경우에는 3분의 1을 정원으로다가 간주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인데, 제가 전장에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관련된 부분에서 해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주자 대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결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주자 대표의 고유 업무, 또 하나는 관리주체의 고유 업무이긴 하지만은 의결을 필요한 그 대상, 이런 부분을 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즉,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자 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으시도록 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 장기수선 계획 설명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입주자 등이 아니에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3년이 되기 전에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수선 업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반드시 장기수선 계획에 위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장기수선 계획 우리가 별표 7이라고 하는 시행규칙, 그 부분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해당 공동주택에 그 시설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장기수선 계획으로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별표 7에 있는데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대상에서 빼야 되겠죠.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중요한 공사 대상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시설물로 판단했을 때는 별표 7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부분,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소장님들의 이제 업무가 입주자 대표 업무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장님들이 주의할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자 소송하고도 또는 리모델링하고도 뭐 재건축 관련 부분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것은 이제 조정 업무와 하자 진단 업무겠죠.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게 부적합하다는 의미 자체는 이게 상당히 벌칙이 큽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행위와 관련 부분 쪽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 등에 의한 그 편의를 위해서 관리 업무에 관련된 그 효율적 그리고 안전관리,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냥 행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기준 자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규칙 제15조의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 기준란 이 별표로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시면은 사형 검사를 받았는데 중형 검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이라든가 철거 또는 증축이나 증설 이런 부분, 증설이라는 부분도 새롭게 들어간 용어예요. 전에는 증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경미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 1호에서부터 7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행위신고로서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즉, 그러면 경미한 범위가 10%를 초과되는 범위에서는 경미한 행위로 보질 않죠. 그런 경우에는 1호에서부터 7호까지의 업무 관련 부분 쪽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행위 허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사의 행위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의 도면이 필요하다든가 또 절차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해당 서식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여기서 살펴보시면 그동안은 10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주체와 아니면 입주자 민원에 의해서 한 2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보안상. 자, 그거를 아무 의식 없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박수 쳐주죠. 잘하셨다고. 물론 소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입배도에 결정을 해서 하셨는데 이 자체가 CCTV를 10%가 넘는 증설 자체, 행위 허가고 10% 이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요? 행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 행위 허가와 행위 신고 대상의 차이는 행위 허가는 소유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행위 신고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주차 구역을 부족해서 좀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주차 구역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를 초과하느냐, 10% 이내로 하느냐. 옛날에는 이거 10%를 초과하던 10% 이내로 하던 행위신고 그게 걱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위허가도 생각도 안 해봤던 부분들인데 이 증설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도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의문적인 사항들은 차단기에 관련된 위치 이동, 차단기 위치는 수메다 밖에 이동을 안 하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는 행위신고 대상, 행위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법률을 논해서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 관행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무서워요. 이 관행이 법이 되지 않습니다. 관행이 관습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들인데 물론 좋은 관행이면은 그 자체를 끊임없이 유지해주고 또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겠지만은 실체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그 공동주택에 찾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따라서 저는 강조하건대 어떠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의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든다면은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입주자 대표 의결을 받은 다음에 별지제 치료 서식 신고를 통해서 이건 행위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후 공사를 진행하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간혹가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에 보면은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건축사한테 도면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건축사 비용 자체가 400만 원을 달래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모순이긴 하지만 그게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규칙 제15조의 경미한 행위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경미한 행위 이 자체는 말 그대로 뭡니까? 행위 신고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입주자 대표의 의견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 수선 계획 업무 자체에 공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급배수관이라든가 이런 배관 교체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창틀이나 문틀이나 교체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행위 신고 행위허가 받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경우
왜냐하면 증설, 증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파손, 철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방 방식의 변경 자체도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난방 방식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걸로 바꾼다.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난방 방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증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자, 보시면 경비실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아파트에 EMDF실이 있고, 그렇죠? 방제실이 있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구축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새롭게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비 자체가 현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그냥 교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CCTV가 150대가 있어요. 150대에 구현되는 부분들에서 뭐 DVR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설비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교체할 때 이걸 행위 허가 받지 않지 않습니까? 행위 신고 받지 않잖아요. 다만 중요한 거, 150대가 현재 150대가 준공이 나는 부분들인데, 사용승이 나는 부분들인데 150대에서 추가로 30대나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 여기서 150대니까 15대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행위 신고로 가름할 수 있지만 15대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분히. 중요한 것은 행위 신고도 묘제되는 기준은 유지보수 관리 행위와 연관돼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보안등, 자전거 보관소, 안내 표지판, 담장의 보수, 이런 것이죠. 보도 블록의 교체. 보도 블록이 교체된다 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가고 2,000만 원 들어간다 가지고 행위가 받지 않지 않습니까? 보도 블록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보도 블록에서 뭐 다른 재질로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행위허가 받지 않잖아요. 자, 이런 기준. 순수한 유지보수 관리 행위와 연관돼서 판단하시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장에서는 이 행위허가, 행위신고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